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철학과에서 정치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선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뜨겁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제목은 악의 평범성과 그 너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다크 투어, 아이히만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사실 TV 프로그램에 다크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인류의 여러 가지 비극들이 벌어진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과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히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한 사람으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책의 핵심 내용과 그리고 관련된 여행도 잠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한나 아렌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학자가 아이히만의 범죄, 아이히만의 악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만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히만의 케이스를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실체를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너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부제목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이 나온 것은 1963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책이 나온 지 거의 한 몇십 년 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늦게 출간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죠. 계속 매년 몇천 권씩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이히만에 대한 것이니까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히만은 1906년생입니다. 그리고 1932년에 비밀 나치 당에 가입을 하고요. 그 이후로 히물러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히물러, 보통 이제 발음이 이제 우리는 히물러라고 하는데 쓸 때는 힘러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히물러 같은 사람인데 힘러의 친위대 아래 들어가서 이 힘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이제 나치를 이끌고 모든 악의 가장 그 최고의 수괴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틀러죠. 근데 히틀러 밑에 예를 들어 뭐 괴벨 같은 사람 또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각자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한 소위 그 홀로코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바로 직속 수하이면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 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히틀러 밑에서 실무 총책임자를 맡은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은 능력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냐면 600만 명을 학살시키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학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효율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 담당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추방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소위 그 독일어로 유덴 프라이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독일 제국의 이 권역을 만들겠다 해서 추방하려고 했는데 추방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개토를 만들어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개토 수용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도 처치곤란하니까 이제 절멸은 그야말로 뭐 멸절 절멸 같은 단어인데요. 그야말로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최고로 독한 단어이겠죠. 그래서 수용소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extermination camp.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절멸 수용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절멸 수용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스실이 있고요. 체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쪽으로 전부 이제 이동을 시켜서 죽이는 것이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The Final Solut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던 홀로코스트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아주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저기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네, 뭔가 딱딱 소리가 나네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홀로코스트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제일 1단계 추방. 자, 이 부분부터 아이히만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 이제 빈부의 격차도 다양하겠지만 일단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쌓아가지고 도망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 나치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부가 유출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나가더라도 굉장히 적은 돈만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고 싶지만 이제 누군가를 받아줘야 되고, 받아주는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얼마 동안은 살아야 될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줘야 할 돈 얼마를 손에 딱 쥐어주고 보내는, 이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외국에 가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받아주는 나라에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짐을 꾸려서 그다음에 이쪽 나라에 있는 독일 내에 있는 자기 재산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나가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아이히만이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 같은 이런 건물을 하나 딱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나 서류들 이런 걸 다 준비해갖고 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재산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제 예를 들어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 집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그러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재무부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 관리가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한 비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니까 그 여권 발급받기 위한 외무부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니까 외국에 관련돼 있는 국가의 기관에서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그 라인에 들어서게 되면 그야말로 한 하루나 이틀 정도가 되면 그 모든 절차가 끝나 있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인, 그러지 않았으면 보통 한 2달, 3달이 걸릴 일을 그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 머리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단계, 그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그 홀로코스트의 단계로 들어가서는 이때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져 있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이 나치가 전쟁을 벌였던 그 지역은 북쪽 소련이나 폴란드나 이쪽과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프랑스나 그다음에 이쪽이 영국이니까 그야말로 사방으로 다 그 어떤 군수 물자를 수송해야 되고 군인을 이송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교통 체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 아이히만은 그 많은 수송, 군수 물자의 수송과 더불어서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게토에 몰려 있었던 유대인들을 체계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절멸 수용소로 보내는, 그것을 빈틈없이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굉장히 탁월한 행정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히만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이 아니고 끝나기 직전에 독일이 패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대로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독일 내의 어느 숲속에서 벌목공으로서 좀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점점 포위망이 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추적을 당하게 되니까 이태리를 거쳐 가지고 가톨릭 신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이 지역이 이제 가톨릭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와서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물론 혼자 이렇게 도망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지냈지만 조금 지나면서 또 아르헨티나에 벤츠 자동차 공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벤츠 공장은 당연히 독일 사람이었 것이고 소유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아돌프 아이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가명을 쓰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독일어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제 중간 책임자급 정도로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독일에 두고 온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를 부르죠. 그런데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 자기 아내한테 여보, 그다음에 자식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와라 하면 그 편지가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편지에 가명을 씁니다. 그 자기가 이제 아이히만 동생으로 해서 가명을 써서 형수님 잘 지내시죠? 조카들도 잘 있나요? 그래서 많이 보고 싶군요. 고생스러울 텐데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아르헨티나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가족 생활을 다시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 가장인 겁니다. 이 부분만 보면요. 물론 이제 유대인을 600만을 죽인 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던 이 사람이 이런 뭐 괜찮은 가장이다. 아까 사진 보여드리면서 얼굴도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참 힘든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이런 사람들, 도망쳐 있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적 복수자, 이제 이거는 이제 민간 기관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정보부 모사드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움직이는 집단인데, 그냥 정보부가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가 가지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공작 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원래 독일하고 지냈었고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사적 복수자, 그래서 이제 민간에 사는 것처럼 해서 아이히만을 납치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제 납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이 소식을 알리고 그때부터 조사를 들어가서 1년간의 조사 기간을 마치고 재판을 1961년부터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붙잡혀 오면 워낙 악한 사람이고 또 진실도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고문도 하고 뭐 막 아주 험하게 다룰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 절차에 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아이히만에게 독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래서 독일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직접 날라와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비용은 이스라엘 정부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고문이라든가 뭐 잠을 안 재운다든가 이런 것 없이 아주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1년 동안의 신문을 하고 재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1년부터 소위 예루살렘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죠. 1961년이면 1945년에 전쟁이 끝났고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이 1948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6년이 독립 후에 16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16년,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독립한 지 13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년 전, 16년 전을 생각하면 사실 기간이 꽤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한 20세 정도의 청년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들은 그 해방의 기쁨이라든가 독립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분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더군다나 젊은 이제 청년들, 아이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교훈을 시켜주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국가의 위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그런 여러 가지 선전의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한편으로 이제 아이히만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재판이 벌어져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제 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건 2심으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사형의 판결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독일에서 가져가라고 했더니 독일 정부는 우리는 받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악독한 범죄를 우리가 그 저지른 자를 재판은 했지만 여기에서 사형은 선고했고 사형은 집행하지만 그 시신을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한 뒤에 시신을 화형에 처하고 화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형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 이제 죄를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그 이스라엘 권역 바깥에 가서 공예 지역에다가 뿌리는 걸로 이제 아이히만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철학자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철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공은 오히려 여기에 있고, 아이히만은 아렌트가 했던, 이분이 또 여성 유대인 정치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정치 철학적인 업적이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아이히만과 관련된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히만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 아렌트는 아이히만과 마찬가지로 1906년에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그야말로 철학, 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학은 어떤 신학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신학에 관심이 많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기독교 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의 많은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딱히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독일계 유대인들은 별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독일 그 사람들이 만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중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다 다녔죠.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철학, 형이상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 정치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혹시 뭐 나중에 1900 이제 대학을 마치고 1933년이 되었을 때, 이 33년이 어떤 해였냐면 히틀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은 이제 독일 안에서 제1당의 당수로서 권력을 손에 장악했던 그 해가 1933년입니다. 이 1933년 될 때까지는 사실은 철학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또 독일에서는 이제 교수가 되려면 그 교수 자격 논문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교수 자격 논문을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유대인들한테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일종의 저항 단체가 시온주의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렌트는 이제 시온주의자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시온주의자 단체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수배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해 가지고 찾아서 정리해서 주는 그런 도움을 좀 주고 있었죠. 근데 그런 도움을 주다가 도서관 사서가 보니까 이상한 자료들만 모아 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니 저 사람 좀 이상해. 그리고는 소위 이제 게슈타포에게 연락을 합니다. 게슈타포가 뭐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혹시 수상한 사람 없어요? 라고 물으면 근데 한 사람 있어요. 좀 이상해요. 저 여자.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가서 막 도서관 자료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만나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잠시 따라오시죠 하고는 이제 임의 동행을 해서 8일간 이제 그 수감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1933년이면 이미 나치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고문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조사를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의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아렌트는 이 게슈타포로 처음 들어온 신참에게 배속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8일 동안 데리고 있었지만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주 험한 꼴을 경험하지 않고 나중에 8일 만에 이제 조사가 일단락됐으니 내보내 줄 테니 다음에 다시 부를 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겠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어머니와 같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다음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독일 북쪽으로 삥 돌아가지고 독일하고 체코하고 그 접경 지역에, 뭐 옛날에는 이제 국경선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집이 있으면 그 집의 정문은 독일이고요, 뒷문은 체코인 이제 그런 집이 그 탈출 아지트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시온주의자들의 이제 그 단체들과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체코를 거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서 1933년부터 이제 지내게 되죠. 그 당시에 파리는요, 여기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그 진짜 젊은 분들도 모르시면 꼭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몇 번을 봐도 끝에 가면 뭉클해가지고 또 그냥 눈물이 막 나올 정도가 되는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재밌고요. 그런데 이 카사블랑카를 보게 되면 그게 주인공이 이제 그 카사블랑카라는 지역에서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두 사람이 원래 파리에서 서로 사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파리가 레지스탕스들도 있고 그야말로 유럽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낙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프랑스를 점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살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거기에서 레지스탕스를 돕던 사람은 이제 그 남자 여자 헤어지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로 망명을 했다가 1941년에 이제 독일이 들어오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정부가 바뀌었고 프랑스 정부가 바뀌었고, 이 프랑스 정부는 친나치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게 친나치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곳곳에다가 이제 수용소를 임시로 막 만들어 놓고, 이 파리 안에 있는, 그리고 프랑스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수용소로 다 가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처음에는 남성들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부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다른 이제 남자 수용소로 가고, 아렌트는 젊은 여성으로 분류가 되어서 어머니랑 헤어져서 귀르라고 하는 이 수용소로 수감이 됩니다. 그 밑에 보는 저 수용소인데요. 저 수용소에 이제 나중에 아렌트가 들어가서 거기서 한 5주 정도 이제 지났을 때쯤 되었을 때가 거기가 이제 그 수용소 인원이 한 7,000명 정도가 전부 여성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죠. 자, 7,000명이 채 사는데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 수용소의 간수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독일 군대가 프랑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수가 프랑스인에서 독일인으로 교체가 되는 타이밍에 뭔가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의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수감되어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때야말로 탈출할 기회다. 탈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위조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뭔가 이제 보내줬다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서류를 위조해서 나가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탈출을 할까 말까라고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이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 수용소에서 이 수용소에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석방하는 서류를 위조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죠. 또 남을 속이는 행위죠. 그러니까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행위를 사람들은 얼마나 했을까? 과연 그게 하는 게 옳을까? 또는 아렌트는 이제 교수가 될 정도로까지 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윤리학 공부 이런 것도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렌트는 과연 거기에 가담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 그 살아날 방도를 찾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위조 서류에서 도망을 쳤을 것 같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도망쳤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그래도 그거는 안 되지. 손 들어보시죠. 다 나가실 거예요?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 이 위대한 철학자, 이분은 물론 이제 나중에 살아서 책을 썼으니까 분명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다시 말해서 서류를 위조하고 거짓을 해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었어요? 일단 위조하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몇 분 안 되시는군요. 제가 바람을 너무 많이 잡았네요. 위조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과연 도대체 옳은 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따르는 법, 그러니까 합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행동한, 양심은 좀 다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도덕적인 명령들이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따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시대를 회고한 다음에 도덕이 무너진,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은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논쟁이 되고,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과 또 말하자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책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에 이렇게 도망을 쳐나와 가지고 겨우 이제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를 지나 가지고 스페인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는 포르투갈로 가서 포르투갈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뉴욕으로 와서 이제 미국 생활을 1941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유럽 지도인데요.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이제 땅이고요.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철도길입니다. 저기 이제 아우슈비츠가 아까 말씀드렸던 절멸 수용소고요. 거기에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체계적으로 학살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르라고 하는 수용소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왼쪽 밑에 있습니다. 프랑스로 보면 프랑스의 왼쪽 그 남쪽으로 그 남서쪽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스페인 접경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때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7,000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위조 서류를 하고 도망쳐 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0명이 됩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전부 한 5,000명 정도가 남았죠. 이들이 도망치고 난 6개월 후에 아이히만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아우슈비츠로 이동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쭉 자료를 찾아보면서 드러난 사실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도덕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다가는 이제 아렌트를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아마 그런 세상에 살 수도 있었던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1941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 저술 활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많은 저술들을 남기게 됩니다. 자세한 저술들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1975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맨하탄에서 돌아가셨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아렌트는 그 미국 내에 특히 동부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그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분의 철학이 확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 아렌트가 거의 동구권에, 다시 말하면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적중이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한나 아렌트 철학은 주목을 받고 많이 논의가 되고,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아이히만과 아렌트와 관련해서는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어제 제가 그 저녁 때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서울의 동숭동에서 그 연극을 또 아이히만과 아렌트라는 연극을 또 한다고 저한테 알려와서 제가 그 보고 제 SNS 같은데 올릴 테니까 기회가 되시면 제 글도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뭐 이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이 그 책 악의 평범성, 이 그 논의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은 뭐 그 TVN에서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 알쓸 신작 뭐 등등 여러 곳에서 그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아이히만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내용, 이제 그 내용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한나 아렌트,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같은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심지어는 이제 그 마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집단으로부터 너는 추방이야. 그리고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수많은 동료 친구들로부터 나는 너와 더 이상 사귀지 않겠어, 절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시켰던 이 원흉, 뭐 생긴 것은 좀 멀쩡하게 생겼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고, 그야말로 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재판장에서 보고 있으니 가졌던 선입견, 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랐냐면요, 일단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었냐 하면 굉장히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생활 태도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었냐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음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간수가 줬던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음란하다고 표현해서 또 오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이 로리타라고 하는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출간해서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논쟁적인 책이니까 읽어보라고 줬더니 거기에 이제 보면 젊은 여성과 뭐 저기 그 자기 어머니와 결혼한 그 이제 새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더니 나한테 왜 이따위 그 책을, 비도덕적인 책을 주냐고 책을 집어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냐?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감정을 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대화를 해서 혹시 이상적인 게 뭔가 있는가를 이제 살펴봤죠.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 검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이 사람은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보니 너무나 정상이더라. 그래서 내가 미쳐버릴 정도다.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정상적이다. 그럴 정도로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렌트가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체계적으로 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무엇일까? 그런 악한 동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속에 악마적인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이제 잠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어딘가요?
여기에 아히만이 실제로 이제 재판장에서 모습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저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내가 총 쏴서 죽일 거야 하고 빵빵빵 이렇게 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형장에서 세워놓고 하거나 또는 가스실에 가스를 틀고 다 죽여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스실 만들어 놓고 수용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이송시키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죽게 돼 있으니까 자기는 그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결과는 결국은 유대인들의 죽음이었으나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정신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지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하고 면밀히 관찰을 하는데 그가 사용하는 말이 좀 이상했다. 소위 클리셰라고 하는 상투어 내지는 이제 정치 선전 용어 그리고 관청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말들로 의식이 꽉 차 있었고 도대체 말이 안 먹히더라. 그래서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심지어 이제 이제 판사가 지금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식으로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풀어서 설명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은 그 말입니다 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 외에는 제가 달리 설명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그 언어의 사용이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투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여기 제가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이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붙였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질 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날 잡으시죠.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게 꼭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뭐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이게 다 상투어들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어디 가서 축사하라고 그러면 오곡이 물어익는 이 풍요로운 계절에 이건 이제 그야말로 외워서 나오는데 뭐 이게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상투어입니다. 대표적인 상투어 중에 하나가 정의사회구현. 혹시 기억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1980년에 전두환 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구호가 붙었죠. 정의사회구현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무력을 가지고 구현하려고 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광주에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서 그리고 그 힘으로 포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회가 정의사회구현이었다. 그때 그 정의사회구현이란 말은 사실은 말의 의미하고도 별 상관이 없이 쓰는 구호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상투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보니까 말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 바로 그 문제점의 핵심은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리는 거고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고 표현하면서 내가 아픈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들려오는 말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고 내 생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프구나라는 판단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가야 될 텐데 전혀 말이 자기의 의식 속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제대로 구사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지냐 하면 바로 생각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각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생각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발생이 됩니다. 아히만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행정 능력도 탁월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탁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별개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인식, 인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과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생각이 작동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이히만은 한마디로 생각 없음인데, 이 아이히만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독일의 그 나치즘이 작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나치즘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락사가 뭔지 아십니까? 안락사 아시죠? 안락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조금 곤란하시도 대답하시기. 예, 그거를 그 뭐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그냥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가족 가운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이면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안락사라고 하는 논쟁이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논쟁이 독일에 들어갔을 때 독일 사람들의 반응은 안락사 안 돼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제가 안락사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다 떠올리시잖아요. 그야말로 고통이 너무 극심하고 더 이상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지경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썼던 나치의 언어 가운데 안락사라는 게 있었고, 그 안락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락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락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말도 안락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락한 죽음이라는 말로 의미했던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 나치즘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전을 했을 때 왜 독일은 세계를 지배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전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 왜 유대인은 죽어야 돼?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들이 만든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철학이 있었고 그들의 과학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과학이지만 그 과학이 뭐냐면요, 인종주의라는 겁니다. 어떤 인종주의냐면 이 아리안족들, 이 독일인들의 혈통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혈통이고, 그래서 이 세계를 부흥시킬 수 있는 혈통이 독일의 혈통인 반면에 유대인들의 혈통은 세계를 타락시키는 혈통이다. 그러니 이 세계의 역사를 발전해 나가고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이론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과학 이론을 만들고 생물학 이론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이론은 다 사이비 이론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논리적으로 보면 꽉 짜여져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아리안족, 이 독일 인종들이 뛰어난 인종이라는 것에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보면 아이들 중에 장애 아들이 나오고, 이제 당연하잖아요. 뭐 어느 인종이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장애아가 있고 정신지체아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선전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독일인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나치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런 아이들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냥 몰래 데리고 가서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안락사였어요.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래 안락사는 그렇게 약간의 논쟁적이긴 하지만 뭔가 좋은 뜻도 좋은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거기에 쓴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쓰였던 최종 해결책, 여러분들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시고
또 빚도 많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마지막 빚을 갚는 그 순간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는 환희에 찬 기쁨의 순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최종 해결책이 뭐라고요? 유대인 죽이는 거.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실행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인상을 가지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락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다시 말하면 나치의 언어 규칙은 뭐냐 하면 단어와 표현을 바꾸어서 사태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언어 규칙, 이런 것들이 아이히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내면화가 돼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현실과 자기의 생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히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제가 다크 투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 다크 투어 한 부분과 조금 같이 연결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하우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뮌헨 근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 이제 들어가 보면 입구에 쇠문에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라고 하는 독일어 모든 수용소에 저 글자가 있습니다. 저 말은 노동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노동은 신성하다. 좋은 말이죠.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하우 수용소는, 수용소가 이제 여러 성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성격 중에 하나가 노동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노동 수용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보시죠. 들어가는 입구고 오른쪽 밑에 이제 그 큰 이제 뭐 나무가 서 있고요. 이쪽에 이제 네모난 바닥이 쭉 묘종터 같은 게 있잖아요. 저기가 전부 막사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이제 저 너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 맨 밑에가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펼쳐져서 좀 왜곡되긴 했으나 양쪽에 저 끝도 보이지 않는 데까지 막사가 있고 거기에 건장한 남성들, 여성들을 구별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이 새벽에 6시가 되면 깨워가지고 간단한 아침 먹여서 걸어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공장으로 갑니다. 그 공장으로 간 공장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멘스, 벤츠, BMW, 우리가 잘 아는, 특히 이제 2차 대전 때 급격하게 성장했던 독일의 이제 산업들입니다. 이제 이런 다시 말해 이들의 노동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노동 임금도 주지 않고 이용해서 이들을 활용을 했던 거죠. 이 지역을 가서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뮌헨 가시면 뮌헨에서 옥토버 페스트 하잖아요. 맥주. 예. 이제 그것도 열심히 드시고요. 그 페스트도 참여하시지만 이쪽으로도 꼭 한번 가보십시오. 대표적인 이제 수용소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왼쪽 위에 보이는 저 건물은 이제 아무리 이제 노동 수용소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없애야죠. 그 이제 죽이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인데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경악을 금치를 못했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 무슨 그 도자기 굽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가 시체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시체 소각장이 밑에 앞을 보시면 왼쪽에 시체 소각하는 그 입구에, 또는 저기 보시면 그 입구 쪽에 뭐 도르래 같은 게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시신을 넣는 거겠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거기 데려와 가지고 그 앞에서 교수형을 취하고 바로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밑에는 이제 그 다른 방에는 저렇게 이제 가스실이 있어서 가스가 나오는 그런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시설들을 다 이렇게 보존을 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추모하는 그런 공간도 거기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뮌헨 시에 들어가면 뮌헨 유대인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건물들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지어져서요. 이곳은
그 굉장히 현대적이고 건물도 아름답게 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늦게 지어져 가지고 유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진 자료들이었는데 오른쪽 밑에 프리츠 하버라는 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명한 화학자였고 제1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만든 것이 살인가스를 만들었고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동족들을 죽이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 같은 곳에서 그 이제 전시회 같은 것, 이게 만평 그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보면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이 문인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리가 없죠.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무슬림, 크리스찬, 유대인. 그러니까 이 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뭔가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저렇게 헛짓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만평들로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저기는 유대인 박물관이지만 유대인 스스로도 비판적으로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뮌헨에 그 한쪽에 갔더니 국가사회주의 기념관 해서 나치 기념관에서 나치를 이렇게 기억하자는 의미지 그걸 잘 보존해서 우리가 따르자 그런 의미의 기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선전 뭐 그 했던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유대인을 저렇게 편말시켜 그 이렇게 들고 가게 하고 나중에 돌팔매질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냐면 1933년입니다. 아까 하나 아렌트가 잡혀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던 바로 그 해가 1933년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 배후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히만이 있고 그 아이히만에 대한 부분도 이 전시관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독일 여행하시다 보면 동독 지역으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굉장히 그 독일의 고전적이고 오래된 모습을 본 데는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참 좋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어떤 도시냐면 히틀러가 사랑했던 도시입니다. 가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그 여행 이제 자료를 보니까 뉘른베르크의 나치 전당대회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들어가 봤었습니다. 들어가 보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운동 경기장 같은 게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그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려다가 한쪽에 이제 물론 그 깨져 있는 곳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독일 정부가 연합군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보존하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하고 나치의 그 이제 잔악함 그리고 나치의 문제점들을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보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들어가 봤더니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진들이고요. 전체 어마어마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 아이히만이 또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이제 독일 막 나올 때 이런 장면들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저런 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제 대회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 독일 청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독일 전국에서 와가지고 배낭 메고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베고 자면서도 아주 기쁨에 차서 이 행진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기록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냥 이제 도덕적인 평가나 정치적인 평가를 빼고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장엄해요. 너무 웅장해서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압도를 당하면서 이게 나치였고 이 힘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하니까 전율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인 부분과 이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장엄함 그리고 그들의 죄악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 전시를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뭐냐면 미와 공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 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뉘른베르크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치 전범들을 재판을 했었는데요. 나치 전범 재판을 왜 하필 뉘른베르크에서 했었냐 하면 이 뉘른베르크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이제 독일인들과 구별을 시키고, 그래서 인종차별법을 만든 것이 바로 뉘른베르크입니다. 그 밑에서 보시면 이게 왼쪽에 표가 보이잖아요. 이 표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비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100% 말하자면 이건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독일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색칠이 되어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100% 유대인. 그 100% 유대인인 엄마와 아빠, 독일인 아빠가 결혼하면 절반 유대인. 근데 또 그 절반 유대인이 독일인하고 하면 4분의 1 유대인. 근데 그 이제 유대인하고 결혼하면 4분의 3 유대인. 그렇게 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이 그 독일 유대인 표식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 법을 이제 그 인종차별법을 하면서 그 만든 법 중에 하나가 독일인과 유대인은 결혼 금지. 결혼 금지는 굉장히 그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관계 금지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판을 해서 그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라하를 가시면, 프라하 많이 가시잖아요.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 가면 그 옛날 사원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 뭐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유대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유대인 공동묘지를 가면 공동묘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별로 크지는 않아요. 별로 크지는 않은데 이게 면적은 크지 않은데 깊이가 층층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몇 개 층으로 그냥 이게 건물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땅에 묻고 그 위에다 흙 쌓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아주 오랜 시절부터 거주하던 유대인들 집단 거주 지역이었고 그들의 시신들이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오면서 현대까지 이런 그런 이제 기록이 있는 곳이고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공동 묘지를 이제 그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런 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림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과거에 이제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게토로 다 몰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라하 이 체코 지역을 이제 독일군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프라하에서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한쪽으로 다 몰아갑니다. 그래서 약 이 체코로부터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뭐가 있냐면 테레지엔 슈타트, 이건 독일식 이제 발음이고 지역명이고 테레진이 이제 체코 그 지명입니다. 이 테레진이라는 지역에 유대인 집단 거주촌을 만들고 유대인 집단 거주촌에 저렇게 노란 집을 원래 이제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의 게토를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살던 아이들의 그림들이 이제 그렇게 전시가 된 겁니다. 왼쪽 밑에가 이제 군대 막사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거주 시설이었고 역시 이것도 아이시만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아우슈비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우슈비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단 학살을 했던 곳인데요.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런 그 인체 실험까지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역시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히만이 또 여기 다녀가고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입니다. 밑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의 신발, 머리카락, 안경 이런 것들을 모아놨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꼭 또 가보시기를 바라는데 이때 가실 때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좀 예약을 하고 가시면 외국인들은 급행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니면 가가지고 저 외국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여권 보여달라 그러면 줄 서지 않고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막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음악도 연주하게 하고요.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순수 혈통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오른쪽에 그 표식들이 다 달랐고 왼쪽에는 그게 간수들과 부대들이 달았던 그 부대들의 마크입니다. 사실 아우슈비츠라고 이름하지만 아우슈비츠는 그 수용소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무 포화가 되니까 하나를 또 만들고 해서 수용소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수용소가 이곳인데요. 이제 그 열차가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열차가 들어가면 맨 밑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그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열차를 저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특징이 하나 있죠.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바깥에서 닫았고요. 저기에 사람들이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빼곡히 서서 탈 정도로 사람을 집어넣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냥 몇 시간을 갑니다. 심지어는 불가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요. 한 3일간을 6월 땡볕에 돌려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안에서 사람 다 죽죠. 그래서 그냥 시체 처리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타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차를 세우거나 급하면 고속버스도 잠깐 서주세요 하고 내렸다가 오잖아요. 근데 뭐 저기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남녀 섞여서 그냥 막 있다가 용돈 마련하면 싸게 되고 그 속에서 그냥 막 그렇게 몇 시간을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뭐 도덕이고 개인의 인격이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려서 수용소로 넣고 그 안에서 완전히 인격적인 부분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안에 그 학살이고 거기 뭐 가스실로도 죽이기도 하지만 바깥에서도 학살을 했고요. 밑에 왼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쌓여 있는 유골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건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히만의 경우를 보게 되면 너무나 평범했다. 그런데 평범하긴 한데 하나가 빠졌다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생각 없이 열심히 성실히 일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이히만이 빠졌던 범죄다.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제2차 세계대전의 이 홀로코스트를 놓고는 우리가 쓰는 표현이 절대악, 근본악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이히만에 들어와 가지고는 쓰는 표현이 평범악.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사실은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악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 이 내용들은 제가 그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도서관에 보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시면 바로 그 파일로 받아서 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굿바이 만델라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다가 보면 아이히만은 분명히 이제 잘못된 케이스죠. 자기의 그 어떤 이제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졌는데 똑같이 비슷한 국가가 자기에게 명령한 그 상황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양심을 회복하고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영화를 보니까 실화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만델라를 지키고 있던 감옥의 간수였는데 바로 그 간수가 이제 정보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알아보니 만델라가 원래는 굉장히 공산주의자의 굉장히 악한 어떤 그 괴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그 상부로부터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독립투쟁을 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부에서 온갖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델라는 흑인이었고 이 사람이 썼던 언어가 영어 외에 이 토속어가 있었거든요. 코사. 근데 이 주인공인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백인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 어떤 그 지역민들하고 지내다 보니 그 코사어를 능숙하게 했던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빼내 가지고 정보부에다가 알렸는데 그걸 이용해서 만델라의 아들도 죽여버리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는데 그 정보를 활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간수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주겠다. 승진시켜주겠다. 난 싫다 하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와서는 사실상 굉장히 그 경제적인 고통도 겪죠. 이 스토리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나중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사람을 다시 찾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분열도 심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참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는 노력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악의 평범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반제라고 하는 것은 베를린에서 좀 떨어져 있는 호수인데요. 이 호수 옆에 그 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장이 반제 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이 반제 회의는 국가 차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국가 차관 회의가 1941년에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뭘 결정하냐면 최종 해결책을 하자. 유대인을 죽여서 이제 모든 문제를 정리하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 차관이면 그야말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아이히만이 이 자리에 서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 국가에 헌신하겠다라는 내적인 결심을 아이히만이 하게 됩니다. 양심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 현장을 제가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마음도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 그러니까 주위가 아름답고 풍광이 아름다운 거하고 진짜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좀 놀랬던 것이, 이게 이제 이 자리가 그 회의가 열렸던 장소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전시가 쭉 되어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것에 보면 이제 아이히만의 사진도 역시 여기에 있고요. 요 벽 쪽 뒤편에 이 복도 같은 데가 있었는데, 복도를 쭉 돌아보는데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카트린 히밀러인데요. 아까 아이히만이 히밀러의 수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밀러의 손녀입니다. 히밀러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1967년이고, 그러니까 한 82년도쯤에 1982년도쯤에 자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역사 공부를 한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할 때 국가를 반성시키는 교육을 다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거기에서는 히밀러에 대해 가지고 히밀러가 나오고 히틀러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김치성, 뭐 최치성, 박시성이 너무 험하지만 독일은 그러지 않으니까 히밀러가 하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애들이, 야, 그 히밀러가 너희 히밀러야? 하고 친구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가 아니고요, 침묵을 지킨 것도 아니고, 맞아, 그 히밀러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당황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싸해졌잖아요. 그야말로 갑분싸가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하고 그냥 진도를 나가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에 기록을 하면서, 선생님 그때 실수하셨다, 이런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죄악과 사건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가르쳐 주실 기회가 됐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셨다. 그 기록을 나중에 남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이렇게 반성하는 The Himmler Brothers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가운데 히틀러, 왼쪽에 있는 사람이 히밀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그 책, 이 사람이 쓴 책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할아버지 형제들 이죠. 친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작은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밀러는 그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자녀도 낳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간 거죠. 이제 끝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프랑크푸르트를 이렇게 지나는데 저런 조형물이 시내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버스잖아요. 그래서 뭐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 저기에 보니까 뭐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고 갑니까 하는 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 버스가 그 독일 도시 곳곳에 대도시마다 저런 버스가 다니면서 바로 장애 아이들, 그 정신지체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베를린으로 데려와서 베를린에서 죽이기도 하고 안락사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그 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저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반성하자, 기억하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갔더니 그 역사를 다루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얼마나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나치에 복무했는지, 대학이 얼마나 이 나치 정권에 협력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저렇게 있었고요. 또 거기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사실은 한나 아렌트가 박사를 받았던 대학이니까 한나 아렌트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가면 벤츠 전시관이 있습니다. 아까 다하우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지멘스니 벤츠니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독일 유명한 기업체들 다 하나같이 다 이제 유대인들의 노동, 강제 노동을 이용했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벤츠 전시관이 있어서 보니까 입장료가 무지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이 지나면 언제 또 기회가 오겠나 싶어서 돈 쓰고 들어갔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자동차 모형이 아니고 실물들을 저렇게 전시해 놓고 또 저기 비행기 기관들, 그다음에 모터보트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벤츠와 마이바흐, 다임러, 메르체데스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차들이었고요. 사람들 이름을 딴 겁니다. 근데 이 쭉 전시하는 가운데 아우슈비츠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독일군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네들 쪽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노동을 했다. 그리고 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찾아서 보상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줬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기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속에는 늘 생각이 살아있어야 한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생각 없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악의 평범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면 결국은 우리는 생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일 잘하고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원래 한 2시간 분량인데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고요. 뭐 질문 시간이 좀 길어져도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잠깐, 예, 무대 중앙에 의자를 놓을 테니까요. 앉아서.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 아까 나왔었던 아이히만 쇼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또 있었군요. 그래서 끝났는데도 안 나가시고 앉아 계시고. 여기 가운데서 투샷 한번 카메라 형님 쪽좀 집중하고 형님은 잠시 자, 다 되면 사인 주시고요. 이게 조금씩 끊어서 가니까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시죠? 시쳇말로 좀 뻘쭘하기도 하고, 네. 양해 바라고요. 자, 다 됐습니까? 네, 김선욱 교수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카사블랑카 영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죠?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물적으로 알아요. 이런 목소리의 교수님들이 학점도 후하세요. 실제로 학점 풍요롭게 주시는 편이십니까? 사실 풍요롭게 주고 싶어도요. A 학점은 몇 명까지 줄 수 있고 A 플러스 B 몇 명까지 줄 수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제한은 꽉 채워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다. 저도 아이만 쇼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프로듀서가 중간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독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교수님의 그 저서 가운데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그냥 앉은 그 자리에서 손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요. 기다리셨나 봐요. 질문 받겠습니다와 동시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듣고 예전에 한나 아렌트 그 악의 평범성,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읽고서 굉장히 혼란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책도 읽고 교수님 말씀도 들으면서 더 혼란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무사유. 무사유 속의 평범성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 독일의 어떤 그 나치의 행위나 이런 거를 우리 현대 사회에 접목을 시켰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친일의 어떤 그런 흔적, 그리고 광주 사태의 그런 흔적,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생각만으로 저건 옳지 않다, 이거는 어떻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면서 옳으다 그르다 하고 판단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지,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제자들이나 이런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 기대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의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친일 청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사실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이제 과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가족들을 살펴보게 되면 뜻밖의 우리 사돈 쪽에서 보면 독립투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편 사돈에서 또 보면 거기에는 일제 순사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혈연적으로 이미 얽혀 있는 그런 삶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제 친일 청산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정신적 주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작업은 하되, 그것을 사람에게서 이제 묻는 부분에 들어가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기 때문에 1936년에 그 이제 학교가 자진해서 폐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54년에 서울에서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숭실대학교가 굉장히 말하자면 독립 정신과 어떤 그 고든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숭실대 출신들이 다 독립투사였냐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할 부분과 그러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작업은 지금 와서는 피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된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은 지금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과 같은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좌냐 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나 이야기들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조금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팩트 중심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 TV에서 그런 공영 방송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테러를 이렇게 하는데, 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어서 테러하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 또는 그 어떤 그 폭탄을 제조하는 어떤 흔적을 자기 집 근처에서 발견한 사람, 또는 그런 것을 하는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면, 뭐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위에서 혹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성폭력의 징후라든가, 또는 어떤 유괴의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들여다보고 생각을 한번 해줌으로써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 어떤 사소한 것까지 사실은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히만의 경우는 워낙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연관해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연관해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 문제라든가 광주 민주화 항쟁과 같은 큰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일상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소소한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역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그와 같은 일종의 좀 예민함, 그런 민감성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배가 예전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배님 방송하시는데 그 방송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선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느냐, 질문자님의 그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제가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인권 감수성은 예민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제 실내가 좀 추워지니까 아까 반소매 입고 계시다가 재킷을 걸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송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송인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반팔 옷들은 다 넣어두셔야 되고, 반팔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사지 가운데 두 팔이 없는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죠. 어렸을 때 제 친구 문건이가 별명이 로버트 태권브이였어요.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 아세요 혹시? 로켓팔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되면 팔이 짧아져요. 철없던 시절에 친구에게 저희들은 그냥 재미있게 부른다고 마징가 제트라고 했는데, 성장해서 생각하니까 저희가 몹쓸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는 했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할수록 언어는 섬세해지고 사려 깊어지고 조심성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질문이 너무 철학적이고 심오하셔서 그냥 편한 질문도 좋고요. 궁금증이 네, 저기 뒤쪽에 가장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훌륭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이만 말씀해 주시면서 성실하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진실을 알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굉장히 해결책 치고는 좀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해결이 아닌가. 과연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히틀러 시대에 만약에 아이히만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 사람은 그런 잘못을 안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걸로 된다고 다 이렇게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거시적인 해결책을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금방 사회자님께서 책 안에 답이 있던데 하셔서요. 그 사실 소문에서부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쓰기는 했는데요. 아렌트가 그 한나 아렌트가 그 처음에는 철학에 관심이 참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8일간 있다가 나와서 바로 이제 도망을 쳐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썼던 저술들은 전부 정치 철학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명성을 날렸던 책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이었고요. 이 전체주의 기원은 전체주의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것과 이어서 이제 나중에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정치적인 어떤 인간의 활동 이제 이런 중점의 이제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거시적인 어떤 국가 조직과 관련된 부분 또는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권력이 있을 때의 혁명적인 어떤 변화 등등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고, 또 정부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그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국가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전부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부가 하는 거짓말이 어디까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다룹니다. 금방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펜타곤 문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내부의 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려가지고 언론과 모든 정보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제 그 사건을 놓고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 엄청난 이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다루면서 국가와 거짓말, 정치와 거짓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히만을 만난 것은 1960년이었고요. 그리고 61년부터 재판을 참관하면서 아렌트가 다시 생각한 것이 소위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정치의 문제나 조직과 구조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쭉 다뤄왔었는데 아이히만을 딱 보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더라. 다시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히만의 얘기는 이 국가와 거대 담론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과 덧붙여서 우리가 다시 철학으로 돌아와서 개인의 양심의 문제, 개인의 어떤 생각의 문제로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출발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양자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아이히만과의 만남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나중에는 이제 수렴이 되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책들은 이제 철학적인 얘기와 정치적인 얘기를 함께 종합한 이제 그와 같은 결실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거시적인 담론의 부분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분명히 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으로 오늘은 주목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93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유행했던 말이라는데요. 다음은 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집안의 창에서 커튼으로 이렇게 보면 이웃집 그 밀러 할아버지가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무사하네? 근데 다음 날 보니까 과일 가게 피셔 아저씨가
일가족이 또 끌려가요. 휴. 그래서 유행한 말이 다들 침묵하고 있으면 다음은 여기에서 너라는 건 우리겠죠. 교수님의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런지요? 네, 너무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셔서 조금 전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제가 잘 기억했다가 다음 강연할 때는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하게 사람을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진심입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눈치를 막 서로 보시는데,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마이크.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사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도 예견돼 있었어요. 원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전쟁은 미리 날 것이고, 근데 제가 하는 요점이 조금 벗어나가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게 공정한 방송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기 소련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어떤 시각을 볼 것인가에 그런 관점을 봐야 하는데 무조건 히틀러 푸틴만 나쁘다고 평가해요. 그건 공정한 방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네. 질문하실 내용은? 예. 아, 예. 코멘트로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뭐 우냐 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 3공화국, 4공화국 있잖아요. 우리 삼촌, 아버님 세대들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하더라고요. 전체주의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시기였다. 전체주의적이란 전체국가라는 표현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예민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그 전체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그런 것 또한 예민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강연 해주신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 충북 교육도서관의 인문학 콘서트 이것으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영상